어떤 종식에 대한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나라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배출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종식선을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80번 환자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 둘, 가족들은 1년 만에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35살의 가장 병훈 씨가 악성 림프종을 이겨낸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감기 증세로 찾았던 병원에서 그는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로 불리며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병훈 씨. 가족들과 헤어진 채 보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172일간의 투병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악몽을 꿔야 밤마다 그 사람도 갇혀 있고 나도 그 음압실에 있고 이 사람 빨리 꺼내줘야겠다. 그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음압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너무 아프게 간 거예요. 그냥 사람인데 나라에서는 구제역 살처분을 하신 거예요. 홍보팀하고 얘기했어요. 홍보팀이랑 얘기했는데 잠시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제 격리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80번 환자의 투병 172일. 그의 죽음과 함께 묻혀버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고 김병훈 씨의 아내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5살 된 아들에게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빠 뽀뽀 쪽쪽. 졸업했어요. 졸업했어요. 이제 새로운 어린이집 가요. 그래. 새로운 어린이집 가요. 하지만 몇 달 새 훌쩍 커버린 아들을 병훈 씨는 볼 수 없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기에 아빠 아파트가 있는 거야? 아빠가 요술을 부려서 여기 쏙 하고 들어갔어. 남편을 떠나보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냥 딱 하나, 네가 조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죠. 추울 것 같고 좁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못 쉬고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마음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요. 병훈 씨의 방은 그가 투병을 시작했던 수개월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요? 네. 그 중에서도 병훈 씨의 노력과 땀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은 바로 의사 면허증입니다. 신랑.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치과 의사의 꿈에 도전했던 병훈 씨. 복직했을 때도 입었던 작년 5월까지 입었던 옷. 정작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제가 못 봤어요. 사람 진료하고 하는 거를. 내가 저 사람 저 옷 입고 일하는 거 한번 눈에 담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6년 만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던 아내의 뒷바라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1월 10일 한 11시 11시 반. 힙합 챔피언. 누구보다 의지가 강했고 한 번 세운 목표는 반드시 해냈던 젊은 청년.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든 열심히 하고 원망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2014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치과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림프종 진단을 받았어요. 하나, 둘, 치과 의사가 된 지 2달 만에 병훈 씨는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지만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어려운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견뎌냈고 가족과 여행까지 갈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우리 복직해도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은 하지 말자. 가정에 충실하고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삶을 살자. 뭐 그런 의미의 여행이었죠. 예. 그런데 병훈 씨가 치과 의사로 복귀한 지 2주 만에 기침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좀처럼 낫지 않는 감기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병훈 씨 부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응급실에는 호흡기 환자가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병훈 씨는 입원실이 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3일을 대기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지내고 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교수님이 회진을 오시더니 검사 다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상태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토요일부터 열이 너무 심하게 나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혈뇨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정말 이상하다. 병훈 씨가 다녀간 며칠 뒤 응급실이 폐쇄됩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그곳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 있었던 병훈 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메르스 80번째 환자가 된 것입니다. 림프종 치료가 필요했지만 메르스 때문에 병훈 씨는 격리됐습니다. 가족 면회도 제한됐습니다. 신랑을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괜찮아? 통화하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데 내가 밖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병훈 씨가 메르스 확진자가 되면서 아내와 아들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영상 통화로 매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홀로 악성 림프종과 메르스를 이겨내야 했던 김병훈 씨. 7월 말 이후 그는 메르스 감염자 중 음압병실에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환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 잘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호사였던 그의 아내는 병훈 씨의 상태를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격리 100일째가 되도록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심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림프종 치료를 위해 항암제 투여가 시작됐지만 남편은 메르스 음압병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잘 이겨내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월 1일 병훈 씨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2014년 1월 20일 격리 11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난다고 자기 옷 갖다 달래요. 나름 또 뭐 이런 거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바지, 무슨 옷으로 가져갈까, 양말은 뭘로 가져갈까. 한참 10월 3일. 그리고 집에 왔을 때는 이제 컨디션이 엄마랑 아빠 찍은 거. 무거워. 아빠 환영해요. 그래. 아빠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과 아내를 100일이 넘어서야 보게 된 병훈 씨.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이제 희망적이고 이제 치료만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하고 다니면은 이제 뭐 그냥 나을 일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마음이나 몸이나 뭐 완전 축제였죠. 하지만 가족의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림프종 악화로 인한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병은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또다시 격리됐습니다. 일단은 메르스는 저는 머리에서 지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메르스 감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집에서 애기랑 뽀뽀도 하고 지냈고 일주일 동안 저랑도 같이 찌개도 떠먹고 밥도 떠먹고 옆에서 기침하는 거 다 간호해주고 다 같이 지냈으니까요. 당연히 메르스 아니죠. 항암 치료가 시급했지만 메르스로 격리된 상태에선 제한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아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병은 씨의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돼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병은 씨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망 원인은 메르스가 아닌 악성 림프종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다는 고 김병은 씨. 그렇게 그는 세상과 차단된 음압병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메르스와 싸운 마지막 사망자로 남았습니다. 나의 희망 1일 김병훈. 나의 희망 1일 김병훈이었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우리 애기가. 저 사진 좀 보세요. 그렇게 살려고 발부터 저는 지금도 씨 웃고 들어올 것 같았고 들어올 것 같아. 씨 웃고 들어오거든요. 집에 들어올게. 암 환자가 왜 메르스 음압병실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음압실에 있어요, 정말로.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신랑 영혼도 여전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을 가슴에다가 못 묻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서로를 떠나보낼 만한 단 한마디의 말도 못했거든요. 지난해 12월 23일 자정 정부는 메르스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메르스 80번째 환자 고 김병훈 씨가 사망한 지 28일 뒤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172일 전 세계를 통틀어 최장기간 메르스와 사투를 벌였던 고 김병훈 씨. 그런데 그의 사망 원인은 메르스가 아니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었습니다. 그의 유족은 김 씨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과도한 격리 조치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자료는 이 추정 60분이 고 김병훈 씨 유족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172일간의 투병 기록입니다. 김 씨의 투병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또 수백 장의 의무 기록, 그리고 또 유족들이 병원과 질병관리본부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통해 과연 무엇이 고 김병훈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새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바이러스는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도 커져갔습니다.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고 치사율은 35%나 됐습니다. 최근 강남구에서 펴낸 백서에는 당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됐던 병원 내 상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이 얼마나 메르스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훈 씨의 아내는 메르스 감염을 의심해 당시 의료진에게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혹시 메르스랑 정말 관여가 없는 거냐, 그 검사 한번 받아볼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나라의 기준에 따라 안 되는 거고 국제 기준에서는 2m 1시간 그리고 비말 감염이 있고 저게 있죠. 아무튼 감염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결핵처럼 그렇게 매시브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3일간 대기했던 병훈 씨는 영상 진단 검사 과정에서 14번 슈퍼 전파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병훈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무려 열흘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메르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건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접촉자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2m 1시간 이 이야기도 영국의 어떤 그 메르스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인가 어디 영국 그 NHS에서 권고한 정도에 나와 있던 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황당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영국에 메르스 환자 몇 명 안 갔고 그 영국 사람들이 그냥 요 정도 수준이면은 감염되지 않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원 내 방역 체계가 뚫리면서 추가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7월 3일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메르스 감염자들을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격리 27일째, 병훈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악성 림프종 치료를 미뤄야 했던 병훈 씨. 다행히 메르스 증상은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8월부터는 메르스 치료도 중단했지만 이상하게도 메르스 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곤 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병훈 씨가 일반적인 메르스 환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우리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죽은 게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사는 게 나오더라도 거의 숫자가 적어서 전염력이 없을 거다. 학술적인 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증상은 이미 사라졌지만 병훈 씨는 여전히 음압병실에 격리된 채 제한적인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메르스 검사에서 이틀 연속 음성 반응이 나오면 완치로 판정해 격리가 해제됩니다. 병훈 씨는 매일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8월부터 2번 연속 격리 해제 기준인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뒤이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성과 음성이 반복된 전례 없는 상황.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에도 물론이지만은 이제 거의 죽어서 흔히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지 PCR에서 검출이 되질 않습니다. 림프종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면역 체계가 저하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조각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워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PCR 검사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성 림프종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죽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간에 타인에게 있어서의 전염력을 가지고 전염력을 만약에 내가 전파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음성과 양성을 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의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다른 타인에게 제3자에게 전염력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할 만큼의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0월 1일 병훈 씨는 드디어 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격리 116일 만에 내려진 메르스 완치 판정. 집에 돌아온 그는 어린 아들과 놀아주고 아내가 지어준 밥도 함께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열흘째. 갑자기 병훈 씨가 구토와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음압병실에 격리됐습니다. 메르스 진단검사에서 다시 한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마지막 환자가 열흘 만에 다시 격리되자 질병관리본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80번째 환자 상황 변화 관련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검사실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차례 배양 검사를 시도를 했으나 배양이 한 번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 검체로서는.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과는 달리 병훈 씨는 여전히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에 대해 병원체가 침입해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80번 환자 같은 경우는 림프종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게 사실은 의료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제 밝혀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80번 환자는 이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국가에 이제 강제력을 발휘하는 이제 격리를 해야 될 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병훈 씨는 반드시 음압병실에 다시 격리돼야 할 만큼 메르스 전염력이 있는 환자였을까? 보건당국은 그를 응급실로 후송했던 구급대원 등 총 80명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80명 중에서 실제 감염된 사람은 있었을까?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 메르스 감염된 사람 있었어요? 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했을 때도 거의 이제 그 균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계속 반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장기 입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왔을 때도 그렇게 전파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다면 병훈 씨의 재격리는 지나친 대응이 아니었을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격리 해제됐을 때 지역사회로 가서 우려되는 상황, 이분이 또 계속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병원 내에서의 다른 환자들이나 국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안타까운 얘기지만 해서 이제 저희 쪽 입장은 그겁니다.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온 병훈 씨. 그는 열흘 동안 미용실이나 음식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병훈 씨의 감염력을 우려해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던 보건당국. 그렇다면 퇴원 당시 병훈 씨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까? 혹시 10월에 그 메르스 자가격리 통지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으신 적 없으세요? 병훈 씨가 부모님과 함께 들렀다는 음식점. 그 메르스 환자랑 접촉했다고 해가지고 자가격리 통지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 메르스 자가격리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 증상도 없고 전염력도 희박했던 그는 여전히 메르스 80번 환자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당국이 내놓은 대응 지침입니다.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2번 연속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병훈 씨는 11월 초 3번 연속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격리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환자가 PCR 양성이지만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미미할 거다. 우리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우리 담당 감염내과 교수들이 다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정부한테 어떻게 얘기를? 지난주 수목금 음성 지금 계속 나왔다고 음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26일보다 그거는 더 지금 감염력이 없을 거다는 근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라는 게 질병관리본부도.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의료진과 전염 가능성을 우려해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보건당국. 그러는 사이 병훈 씨의 림프종 증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훈 씨의 영상 검사 결과를 의료 전문 변호사와 검토했습니다. 악성 종양은 허벅지와 골수로 전이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밝게 보일수록 업테이크가 증가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림프종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더 악화가 된 거 아니냐. 병훈 씨의 11월 의무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재격리됐던 기간 동안 병훈 씨의 림프종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이 사람을 방치하지 않겠지 국가에서 우리가 뭘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아픈 거니까 나라에서 방치하지 않을 거야. 의료진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믿는 순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믿고 싶었고 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왔어요. 병훈 씨 아내는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스탠스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음성이 나와야 된다는 그게 명확한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번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병훈 씨가 죽을 때까지 격리 해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말이죠. 사실은 골수 이식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좀 더 빨리 되었더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하지만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골수 이식이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적극적인 격리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메르스 확진자들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이틀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됐지만 고 김병훈 씨는 달랐습니다. 그가 격리돼 있던 6개월 동안 이틀 연속 음성이 나온 것은 2차례였고 특히 또다시 격리된 11월 초에는 3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격리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 씨의 아내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측에 수개월간 그가 왜 격리돼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고 김병훈 씨가 PCR 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을 오갔던 특수한 환자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 의료진은 그 이유에 대해 기저질환인 림프종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해져 이 죽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메르스 증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에게 실제 감염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시급했던 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격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르스 완치 판정까지 했던 의료진은 병훈 씨를 왜 다시 격리한 것일까?
당시 감염내과 주치의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홍보팀하고 얘기했어요. 홍보팀이랑 얘기했는데 교수 잠시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김병훈 환자 감염력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홍보팀을 통해서만 얘기하겠어요. 근데 홍보팀에서 환자의 상태를 알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그럼 잠시만요. 홍보팀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감염내과와 혈액종양내과 담당 주치의에게 다시 서면으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부탁을 드렸는데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그쵸, 환자에 담당 대한 교수님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매일 보고한 것을 알고 있어요. 매일 보고하셨다. 네. 격리할 때는 다 레퍼런스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심사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메르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 그거를 받았잖아요. 환자의 격리와 격리 해제는 질병관리본부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 그렇다면 보건당국은 병원 씨에게 왜 다른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10월 11일 날 다시 재발해서 다시 검사했었을 때 다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PCR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서 재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때 재격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감염력에 대한 평가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초에도 음성 3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과거의 히스토리에 봤을 때 혹시 또 양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격리 해제 안 됐던 건가요? 최종적으로 큰 맥락에 있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케이스다. 혹시 모를 불확실성 때문에 최고 레벨로 격리를 하는 게 사망 시점까지 옳았는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의 경우 죽은 바이러스가 함께 검출될 수 있어 절대적인 진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절대로 PCR 검사 자체가 그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반영을 할 수 없는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너무 맹신을 해서 이 환자가 그 격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환자 자신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랑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WHO 권고 사항이 이 환자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5월달에 발생한 메르스 전파에 대해서는 끝이다. 그거는 더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전제 조건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병원 씨의 격리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권고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WHO role is not to deal with the individual patient. That's what you have national health authorities for. Okay, WHO role is to give global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These are out. These are the ones that we've sent to you, that I've sent to you. Okay, the implementation of those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lways is up to the national health authorities. Country,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Health in Korea, which would need to give you these answers, or the clinical team of that specific hospital.
메르스가 어떤 경우에 감염되는지 메르스 격리 기준, 메르스의 그러니까 그 자가 격리 기준 같은 것들을 WHO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뭐 해외 기관에 물어서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국내의 기준을 국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메르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져가는 게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메르스 감염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6월.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7월 초 186명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씨는 정부가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이후 음압병실에 남은 유일한 메르스 환자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컨디션 좀 어떠세요? 코가 여전히 막혀서 계속 구호흡하고 있고 점막염에 취약해지고 하고. 지금은 일어설 수 있어요? 아, 그 폴대를 잡아야 돼요. 거의 못 걸어요. 시도해보지 않았죠, 최근에? 뭐 화장실도 겨우 가니까. 메르스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마지막 격리자인 병훈 씨가 완치되거나 사망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환경이네 봐. 이 사람 빨리 안치가 돼야지 이제 일단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죠? 해제가 돼야지 우리도 뭐 여기서 해제 공부도 관리했을 경우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좀 기회를 안쓸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7월부터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메르스 종식하기 12월 달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있지만은 WHO 같은 데에서도 어떤 종식에 대한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나라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배출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종식 선언을 시켜주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게 80번 환자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다시 격리된 병훈 씨는 제한적인 항암 치료 속에서도 60여일을 홀로 투병하다 결국 림프종 악화로 사망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격리 해제 불가를 하면서 나온 전제 조건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감염력이 없다고 하면은 해제해라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제해서 한 사람이라도 조금 문제가 되면은 서울대에서 다 덮어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미룬 겁니다. 10월 1일 날 이게 해제해준 조치가 잘못됐다는 또 질책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질책받은 것보다는 10월 11일 날 질책은 더 굉장히 타격이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월 1일 전 해제해준 조치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 환자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10월 1일처럼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자기 비판, 회피의 어떤 근저의 심리 상태가 깔려 있어서 끝까지 아마 이번 해제 조치를 질병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명분은 세계보건기구가 관리 철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해피의 어떤 맨피용으로 그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을 원용했을 뿐인 거죠. 고 김병훈 씨가 메르스와 사투를 벌였던 172일. 전례가 없을 만큼 가장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음압병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아니고 뭘 위한 격리를 한 거고 뭘 위한 재격리를 한 거고 뭘 위한 자가격리였으며 도대체 무슨 쇼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메르스가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까지 되면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대단히 적었던 건 사실이다.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 관리에서도 대단히 말하면 일관되게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경향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 화가 나 있는, 근데 그 화가 나 있는 이 마음의 바닥에 뭐가 있냐면 국가가 날 버렸다. 고 김병훈 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개월 자신이 왜 격리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격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개인의 희생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8명. 이 사회가 깊이 대상으로 여겼던 그들은 누군가에겐 부모였고 또 아내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땅에서 함께 숨쉬었던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메르스 몇 번 환자로 불렸던 희생자들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 영정 아직 그대로 있어요. 메르스 177번 환자 고 정흥숙 씨. 천국에서 잘 좀 있으라고. 아, 이런 것 다 만든 거예요. 좀 솜씨가 이것저것 좋아해. 이런 걸 좀 좋아하고 만들고. 집안 구석구석 손재주가 좋았던 아내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죠, 많이. 그런 마지막을 못 지켜줬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럼 아버님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였고 두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2년 전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은 그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고 병수발을 하던 남편마저도 격리됐습니다. 메르스란 병을 해가지고 그 환자나 보호자가 겪었던 고통만큼은 그건 너무 컸어요. 일처 그로 인해서 격리 상태니까 얼굴도 볼 수가 없지. 그리고 환자가 진짜 어떤 상태에 치료된지 저희도 알 수도 없고, 집사람은 중환자에서 죽어가는데 여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잠도 못 자겠고, 그날은 가슴이 쾅쾅쾅 뛰어대는데 거의 자지도 잠도 못 자겠고 먹지도 못하겠고 그 상태로 계속 보냈어요. 남편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오는 걸 알았나? 산소 낀 사람은 원래 의식을 잃고 의식을 난다 하더라도 재워요. 왜 그러냐면 호흡이 힘들고 본인한테 무리하기 때문에 근육을 재워요. 좀 주사를 놔가지고 재우거든. 근데 묘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러더라고. 팔을 원래 억제해놔요. 억제하고 이제 콧줄 껴놨고 호흡기 껴놨대. 그래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못 가잖아요. 누워있어. 이게 좀 그리고 이제 나가셨어요. 메르스 장례 절차에 따라 숨을 거둔 아내는 24시간 내에 화장돼야 했습니다. 감염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은 고인을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아봤자 얼마 살겠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 살진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거기서 살아나오면 그 병 안 걸렸으면 가족들 얼굴을 보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거 못 봤잖아요. 나 이제 지롱. 아버지 만났다 아까. 허영강 씨는 메르스 사태 당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집이 비어버린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를 간병하다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3주 뒤 어머니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4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귀에다가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5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허영강 씨 역시 아버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온 가족이 격리되는 바람에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정했죠. 내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어렵게 아버지의 빈소가 마련됐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은 쓸쓸했습니다. 거기서 장례를 빈소를 마련을 했어요.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 농사며 아픈 어머니 병수발까지 책임지던 아버지는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손객길이 위에 있으시네. 약간. 네, 위에 있으시네. 고맙다고 술이 많이 알았어. 드시오. 먼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아들은 밝히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나 무슨 이렇게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그러니까 난 철저하게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못했다. 메르스 사태 피해자들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감염을 확산시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3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사망하셨거나 확진된 이후에 완쾌되셔서 격리되셨던 분들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메르스 환자들은 피해자였어. 감염의 피해자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볼 때는 감염원이라고 생각해요. 감염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가해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성숙된 국가라고 하려면 우리가 당한 이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메르스나 사스, 에볼라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곳에서 6년간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했던 탁상우 씨는 우리와 다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CDC의 이제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 CDC의 수장이겠죠. 디렉터가 있고 그 디렉터를 보좌하는 이제 부디렉터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 되는 디렉터 중에 2명이 사실 윤리와 관계 있어요. 감염병처럼 위기가 발생하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윤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리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팀은 정말 모든 사람들하고 다 일을 해요. 과학자들하고도 일을 하고 그 위기소통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미국 CDC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구사하는 활동들의 모든 면을 윤리적인 측면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그 방역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 그 역할들이 구조 내에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 2월 병훈 씨의 아내는 남편의 악성 림프종 치료를 위해 마련했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꼭 건강을 회복하자던 부부의 바람은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집을 너무 그리워했는데 자기가 오고 싶어 했던 곳이니까 사실 가기 전에 집에서 좀 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리워하기만 하다가 갔으니까. 남편의 손때 묻은 물건은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하고 가져갑니다.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살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메르스 마지막 사망 환자 고 김병훈. 그가 왜 음압병실에서 외롭게 죽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유족은 아프게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염병 환자의 격리처럼 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수의 희생이라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과 배려가 있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 김병훈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보건당국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왔을 경우 또 다른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가 과연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38명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딜레이 때문에 3초 뒤에 들려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성적이 안 나오니까.